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년을 모른다. 상자 속의 소년.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사건 19 스릴러편 11위 공개. 자, 11위.
마더, 사라진 아이.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that 계세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근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토미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밤 내 이웃의 피를 흐른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OCN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먹고 하면 자기 그만.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제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제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제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삐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시니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네.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국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자,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야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이로 나가려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2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한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네.